일본이 여러 가지 로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이제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쇼크를 받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베트남에 대한 관세율 자체가 상당히 높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자체가 다 포절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전 세계의 보편관세 10%, 그리고 나라마다 개별 상호관세 플러스 알파. 미국의 짐을 지우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각국의 관세율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다르게 기본관세 10%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 관세율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에는 기본관세 플러스 알파로 25%를 매겼습니다. 당장 4월 9일부터 한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물건에는 물건값의 25% 관세가 붙게 됩니다. 한국은 미국과 흔치 않은 양자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라서 사실상 미국과의 사이에 관세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일본에는 24%, EU에는 20%, 우리보다 미국에 더 큰 재정 적자를 안기고 있는 일본에 대한 관세율보다도 우리에 대한 관세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 20%에 추가 관세 34%가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대신에 찾아가 공장을 짓고 있는 베트남에는 무려 46%의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여기가 상한선이다. 지금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이걸 조금씩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화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국, 그리고 일본, 베트남으로 밀려 들어가던 투자가 말라버리게 될 거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언입니다. 미국 정부 안에서 실무자들이 다듬고 있었던 건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보다 관세가 높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돌았던 거는 뭐 미국 정부를 취재하는 미국 내 유수의 언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소식통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던 얘기들이었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분명히 미국 정부 내에서 모인 면이 있을 텐데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부 코어 그룹들의 의견이 좀 더 강하게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세계에 발표하는 숫자는 좀 급하게 준비가 됐다.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일단은 좀 먼저 강하게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는 이러한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좀 상호관세율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온 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준비가 된 사항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당시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뭐 중국 관세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이번에 사실 집권을 하면서는 이전에 일기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사실 뭐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놓은 게 있겠죠.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사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WTO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지대하게 커졌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조정을 해야 미국의 일자리,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미국의 부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상호 관세율에 대해서도 조금 공격적으로 사실은 좀 관세율이 좀 매겨지지 않았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게 체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자체가 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관세 정책도 사실은 이제 그렇고요. 이제 관세 수입을 통해서 뭐 재정 수지 부분도 개선을 시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국부 펀드를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관세 수입을 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베센트 장관이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그 국부 펀드가 뭐를 하겠냐라면 미국의 자산들을 대부분 다 매입을 할 겁니다. 또 암호화폐 시장,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서 뭐 부채를 상환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좀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 달러와 연동된 거의 1대1로 연동된 이제 가상화폐인 부분들이고 그 가상화폐를 그렇게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기초 자산을 대부분 뭘로 갖고 가냐면은 미국 국채라든지 미국 자산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미국채를 매수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또 매수 여력을 키우고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기 마러라고 합의 2.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플라자 합의 2. 예, 프라자 합의 2 네. 비슷하게 이제 달러 약세 정책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그건 역시 보게 되면 지금 뭐 무이자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을 발행하겠다라는 좀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에 봐서는 그러한 작업들이 결국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차원으로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뭐 말씀드린 관세율 자체가 너무 이렇게 단순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무조건 무역수지 적자 이 부분을 줄여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워낙 우리가 기존에 알던 미국, 이제 워낙 우리가 기존에 알던 자유무역과 너무 이게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것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미국으로만 달러가 모이는 정책을 쓰면서 미국 달러의 약세를 추구하겠다는 게 병립이 가능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미국의 무역 수지를 적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재정 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다 먹고 살고 있다라는 네. 불만감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관세 정책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달러 약세를 통해서 자국의 제조업 물론 미국이 이 달러 약세를 통해서 제조업이 성장할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뭐 아무리 미국으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노동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싼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있을지라는 부분도 이제 관건이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그 노동력이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되는 로봇이라든지 AI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또 제조업에서 또 어떻게 보면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은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다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강세를 가는 것보다는 약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 절상 압력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협상 카드를 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 뭐 대표적으로 과거에도 보게 되면 뭐 아시아 통화 이러한 것들에 절상 압력을 주게 되니까 뭐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 이제 반강제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으면 달러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달러 매수 자금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다시 미국 국채로 네. 넘어가게 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나리오를 지금 미국은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러니까 계속해서 절상을 하라고 하지만 그 절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각국은 결국 달러를 매수할 수밖에 없고 그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환류하면서 뭐 약세도 하면서 아주 뭐 급격한 약세는 아니지만 약세 정책을 추면서 또 자금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좀 어떤 양쪽의 양날의 칼을 다 그러니까 들고 싶은 전세가 이제 달러를 필요로 하는데 네. 달러가 약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약해지기는 네. 그러니까 급격히 약해지는 부분들은 없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어쩌면 뭐 반강압적인 공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 규모를 키움에도 불구하고서 뭐 미국의 부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러한 것들의 고리 자체를 어떻게든지 끊어내기 위해서 지금 관세라든지 또 주요국 통화대에서 어떻게 보면 절상 압력을 상당히 좀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고리를 좀 끊고 또 다른 고리로 사실은 좀 이제 넘어가기 위한 어떤 방안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이렇게 좀 느끼는 감정 자체는 이제 트럼프 1기 정책, 뭐 바이든 행정부, 지금 트럼프 2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은 미국이 변했다라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미국은 뭐 언제나 큰 형님이고 모든 것을 이제 뭐 풀어주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먹고 살고 뭐 미국은 결국 그것 때문에 이익을 얻기는 어떤 과정이긴 하지만 그러한 시대는 이제 종료가 된 것이 아닌가.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결국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미국의 지배적인 어떤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요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뭐 임기가 뭐 4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미국의 기조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도 스스로 이제 우리의 국가 이익 또 우리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장기 어떤 대책 마련 자체가 하루속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무려 46%의 관세를 매겼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그 상호 관세율을 보게 되면 당초는 어떠한 계산에서 사실 이런 상호 관세율이 나왔나 여러 가지 추론이 있었지만 지금 뒤늦게 알려진 거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하는 수입액 중에서 과연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얼마냐 라는 비율을 가지고 이제 상호 관세율을 매진 부분들이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미국의 베트남산 수입 자체에 비해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해서 고율 관세가 사실은 좀 매겨진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상호 관세율 발표를 보면서 가장 이제 놀랐던 것들이 일단은 일본이 여러 가지 로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이제 맞았다라는 것이 하나 제일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EU가 오히려 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 눈여겨보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가장 이제 좀 저 나름대로도 좀 쇼크를 받았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베트남에 대한 관세율 자체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시지가 이거 같아요. 우리가 중국이랑 싸우니까 중국만 안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베트남도 안 된다. 예. 그냥 미국으로 와라. 네. 일본이 굉장히 로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24%의 관세율을 이제 받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걷어들이는 무역 흑자가 아직은 우리보다 크단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미국보다 어쨌든 1%라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2% 정도 더 많은 이제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은 거는 그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사실 계산 방식이 워낙 심플해서 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차별을 안 두고 사실은 뭐 중립적인 잣대에서 매겨서 이러한 계산이 나올 수밖에는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각국의 수입을 분모로 하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안게 되는 적자 규모, 각국의 적자 규모를 단순하게 각국이 내는 흑자 규모를. 네, 각국이 내는 흑자 규모를 단순하게 비율로 해서 거기에 반을 이제 상호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본이 흑자를 많이 얻고도 있긴 하지만 수입 자체, 그러니까 미국으로 내는 수출 자체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비율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관세를 좀 맞게 된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 수출했던 수출 규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잘 내, 좀 네. 장사를 비교적 잘해온 측면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너희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그 수출 규모 대비해서 너희가 우리나라에서 얻어가는 이익, 흑자의 규모를 봤을 때 너희는 25%는 맞아야 된다. 예, 예. 딱 이렇게 정말 굉장히 심플하게 계산을 하는 느낌이 있죠. 그게 뭐 대표적으로 네. 베트남이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미국에 투자도 사실은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중국의 대체 생산지로서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봤다라는 부분에서 좀 징벌적인 과세가 상당히 이번에 좀 부과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들고 나와서 보여준 판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 판에서는 국가별 상호관세 수치에서 우리가 25%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수치도 25%인데 정작 기자회견 후에 백악관이 따로 이제 백악관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에 매기겠다는 관세율이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추가 공개한 자료에는 한국에 매기는 관세가 26%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필리핀, 태국, 스위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숫자보다 백악관 자료가 딱 1%씩만 예. 더 숫자가 높거든요. 네.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규모 대비해서 각 나라들이 거두고 있는 흑자 규모 이걸로 그냥 심플하게 계산을 한 거라서 반올림을 하다가 1%씩 틀려졌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봐서 또 당초에는 이게 뭐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비관세 장벽이니 환율 조작국이니 하는 이런 좀 복잡한 좀 수치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 특히 이제 뭐 수치 자체가 이렇게 반올림으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지금 심플하게 계산한 그 수치로 인해서 약간의 좀 뭐 계산상에 좀 오류가 난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포함해서 희망 회로를 돌렸던 게 어느 정도 타협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네. 사실 일단 관세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세계 무역을 해치는 수준이 될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상무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미국이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협상이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부담스러운 관세율에서 그냥 관세는 고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요? 예, 당분간은 좀 고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사실은 감세 정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뭔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 자체가 관세하고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정부 효율화 부분에서의 지출 감소 거의 뭐 1조 달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미국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가게를 위한 어떤 그 감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당분간은 이 관세율 자체를 그렇게 아주 이전처럼 되돌리기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받게 될 타격은 일단 이따가 알아본다고 하고 일단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어렵게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뭔가 자기들이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팜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게 그렇게 큰 걸까요? 미국은 사실 다른 나라들도 부유하게 해주면서 금융국가로서 여기까지 온 건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가 장기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고 정말 볼 수 있을지. 예, 사실 저도 과연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뭐 제조업이 부활하고 할까라는 부분에서 저도 약간의 좀 회의감이 있고요.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본을 갖고 금융산업을 갖고 먹고 사는 기업들인데 그 패러다임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의 어떤 진영의 논리를 갖고 좀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의 그 국가 부채 규모는 36조 달러 정도 됩니다. 트럼프 일기 말에 보게 되면 한 20조 조금 제가 기억으로는 언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그러니까 50% 이상 늘어난 상황들이죠. 이 정도의 국가 부채 자체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미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이자 지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국방비 지출을 넘어서기 시작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러한 정책이 없어서는 미국이 이 안정적인 금융만으로 가지고 부채도 이제 갚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채, 그러니까 정부 부채라든지 이러한 뭐 재무적인 어떤 부담을 떨어내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이러한 좀 무리한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부채라든지 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안정화시킨다라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경기를 부양을 해도 늦지 않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앞서도 말씀드린 그 소위 WTO 체제, 그러니까 뭐 글로벌 뭐 불업 체계를 통한 이러한 성장에 있어서는 한계가 왔다라고 좀 미국이 생각을 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도 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미국이 일정 부분 자기들 빚잔치를 예. 자기들이 만들어 온 이 빚을 전 세계에 조금씩 많이씩 떠넘기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앞으로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는 이 부채 부분 자체를 일정 부분 떨어냈고 그것을 또 미국이 아니라 너희들이 좀 부담을 해라. 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그 정책이 어느 정도로 성과를 얻어야 그 다음에 가서 또 다른 어떤 정책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 뭐 지금 마로라고 합의 뭐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게 뭐 말씀드린 대로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을 발행해서 기존 채권하고 교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 정도로 사실은 미국의 그것이 뭐 일개 어떠한 관리라 이러한 것 사람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백악관 경제 담당 위원장이 사실은 그 시나리오를 사실은 제시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미국은 단단히 이번에 그 마음을 먹고 이 빚잔치 자체를 하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같이 그러니까 미국이랑 단절돼 가지고는 사실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나라들이 가장 걱정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현재는 내수가 되게 빈약한 상태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순전히 이제 수출 중심의 제조업 경제로 이 정도의 부를 일궜는데 우리는 진짜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WTO 체제 안에서 이게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미국이 이걸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뭐 지금 뭐 다른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좀 우리나라가 사실은 가장 좀 뭐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사실 중국도 걸쳐 있고
또 미국도 걸치면서 이렇게 사실은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어떤 입장에서 중국의 지금 관세율이 앞서도 54%가 되는 이제 관세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대미 수출 자체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이번 하나 또 눈여겨 보는 것들이 이제 이제 테무라든지 이런 셰인에서 800불 이하짜리를 이제 관세 없이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택배 비슷하게 이제 네. 그것들을 이제 수입을 해왔었는데 그거마저도 사실은 막는다라는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중국의 여러 가지 제조업 경기 자체가 상당히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 여파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수출 자체도 물론 지금 뭐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뭐 추가적인 25% 이상의 어떤 관세를 매기지 않았고 또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무관세 쪽의 어떤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저희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어떤 미국의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는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러한 25% 관세자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미 수출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기 가뜩이나 지금 뭐 중국의 저가 공세 이런 것들로 힘든 상황에서 미국의 수출마저도 사실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조금 어려운 환경들 자체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그것이 이제 내수 경기 불안과 만약 맞물린다라고 하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 뭐 하는 1.5%를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0%대 이제 성장률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위기가 뭐가 금융 쇼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0%대 성장으로 간다라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것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뭐 0%나 역성장을 한 적이 없었는데 네. 이게 진짜 그 관세발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벌써 좀 조심스럽게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뭐 미국이 관세 매긴 거는 뭐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인 상황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대응을 과연 어떻게들 할 건지 뭐 EU라든지 중국이 뭐 미국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기면 뭐 오늘 베센트 장관도 뭐 맞대응을 할 경우 관세를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계속 관세율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글로벌 교육 자체가 뭐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뭐 예기치 못한 또 다른 금융 쇼크 뭐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뭐 대미 수출이 둔화되는 거는 뭐 저희가 뭐 기존에 예상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지금 베트남이 3위의 순위에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베트남 수출 자체가 많은데 그 베트남 수출 자체가 베트남 내수 시장보다는 사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간재라든지 뭐 자본재를 넣고 거기서 다시 이제 미국향으로 가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인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과연 생산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을 이제 국내에 둘 건지 말씀하신 대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가기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 자체가 상당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기업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그 우리 제조업의 어떤 그 경쟁력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다고 이야기한 그 비금전 장벽, 뭐 이른바 비관세 장벽 같은 것들 이렇게 좀 같이 좀 한번 보면요.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USTR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 있는 내용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로 얘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장벽이라고 이제 USTR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일단 방위산업 절충교역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싼 무기 사간다고 해서 기술 이전 같은 거 해달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통신망 사용료 같은 거 이제 매기겠다고 하면 이거는 반경쟁적이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들어온다고 해도 망 사용료 같은 거 받지 말아라. 그리고 또 우리 한미 FTA에서 좀 예외 조항이 됐던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 제한 이것도 풀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쌀에 50에서 513%까지 관세를 매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우리가 쌀은 보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자동차 진출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다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미국 차들이 우리의 어떤 비관세적 장벽으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돌아다니지 못한다. 미국 차를 사가라라는 얘기를 결국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길거리에 BMW, 벤츠 얼마나 많습니까? 렉서스도 많고 뭐 미국 차를 안 사려고 안 사는 게 아니라 그 차들에 비해서 매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차에 대한 매력 자체가 사실은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연비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비를 상당히 좀 중시를 네. 하는 부분들이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연비 자체가 뭐 우리나라하고는 좀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실제 뭐 관세 뭐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비관세 장벽이 있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거는 쉽게 해소가 될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미국 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참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백악관에서 이게 상호관세 얘기할 때도 또 한국 자동차 얘기를 또 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저도 조금은 좀 우회였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단단히 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어떤 불만감이 상당히 큰 부분들인데 결국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딱히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미국에 대한 뭐 제품을 결국 많이 사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국방 뭐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일 거 아니면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 부분일 텐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관세 이러한 그 정책 이후에 미국이 또 하나 이제 더 이제 압박을 하게 아마 환율 갖고 압박을 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이 환율에 대해서 뭐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그 떨어지는 거 절상이 되는 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반가울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것이 또 지나치게 너무 우리나라만 그 환율이 절상이 됐을 경우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래서 미국이 과연 지금 얘기하는 우리나라한테 뭐 미국도 알겠죠. 사실은 뭐 소고기 뭐 개방을 뭐 소고기 뭐 그 수입 연령을 높이거나 또는 이 자동차에 대한 어떤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는 한계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미국산 제품을 들어오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좀 미국에 만족할 수 있는 상응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금 정부 당국에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나서는 게 아마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것이 뭐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국채 자체를 상당 부분 뭐 많이 매수를 해준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협상 카드를 제시를 해야 지금의 어떤 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뭐 미국의 불만을 좀 낮출 수도 있고 상호관세율 자체를 좀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스타일로 봐서는 뭐 정부의 어떤 관료가 나가서 뭐 협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탑다운, 그러니까 양측의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보면 빅딜 비슷하게 하는 이러한 스타일을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저희가 뭔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뭐 차기 정부가 될지 아니면 기존 정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패키지를 들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1대1 회담을 통해서 이 관세율 자체를 조금 낮추는 뭐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미국에 현금 드립니다. 예. 뭐 그런 거라도 지금 바라는 그러니까 걸까? 저희도 뭐 대부분에서 그렇게 가능하겠어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네. 생각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25% 관세를 26% 관세를 매겼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 맞대응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미국산 제품을 많이 사줄 수 있는 뭐 제품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라고 보면 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무이자 채권을 사주는 게 하나의 또 방안이 될 수도 있는 물론 이게 뭐 현실화될지 안 될지 봐야 되겠지만 갈수록 그런 식으로 사실은 가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슬픈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네. 그 이제 EU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보복 관세 하겠다라고 바로 좀 일단 구두로는 던졌잖아요. 네. 물론 베센트 장관이 보복하면 더 큰 보복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요. 근데 이들 그러니까 강하게 나가겠다고 일단 한쪽들하고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우리도 좀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EU하고는 조금 저희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많이 다르겠죠. 예. 네. 그러니까 EU라는 국가, 뭐 캐나다는 사실은 조금 뭐 좀 예외인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EU는 뭐 자체 시장 자체가 워낙 큰 시장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독일도 이제 재정 부양책을 하면서 뭐 경기 부양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시장 자체를 갖고 있는 국가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하고는 좀 미국과의 협상 대상에 있어서의 파트너가 사실은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뭐 EU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갖고 있는 자산이 사실 많습니다. 네. 뭐 과거부터 이제 물려받은 뭐 자산도 많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EU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과의 어떤 협상 자체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 또 중국은 뭐 나름대로 뭐 미국과의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겠지만 우리나라나 뭐 베트남이나 이러한 쪽에서는 뭔가 미국에 약간은 조금 뭔가 더 주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그래서 말씀하신 뭐 EU나 캐나다의 어떤 협상 과정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상응하는 어떤 협상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스텝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부과받은 관세율이 EU보다는 5%, 5, 네. 6%가 더 높고 어쨌든 일본보다도 1, 2%가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 정도의 관세율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예, 뭐 지금 당장 이 관세율 정도 뭐 1, 2%의 관세, 뭐 최대 EU하고 비교했을 때 6% 관세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뭐 저희가 뭐 약간의 뭐 손해를 본데도 뭐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제 향후의 협상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로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지금의 관세율 자체를 상당 부분 떨어뜨린다라고 하고 EU 역시도 뭐 미국과의 뭐 여러 가지 딜을 통해서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관세를 뭐 여기서 더 낮추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좀 경쟁력 측면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